안녕하세요 여러분, 흔니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무시무시했던 도시괴담, 이웃집 토토로의 괴담에 대한 스토리를 풀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실제 사건, 바로 사야마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본 최악의 엔자이 사건이라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시구청장의 딸이 납치된 뒤 강간, 살해까지 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목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자이. 엔자이란 일본어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까지 마치고 나온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용의자가 지난 40년간 자신은 무고하다 라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였고요.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혹시 엔자이 사건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력한 용의자가 불황민 출신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모두가 쉬쉬했지만 자기들끼리 신분 제도를 나누었고 그 신분 제도의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던 게 천민, 불황민이란 뜻입니다. 근데 당시 용의자였던 이시카와 가즈오는 불황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혹시 불황민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혹시 이거 인권차별 아닌가? 라는 문제로 현재까지도 끝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초지일관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이시카와 가즈에는 결국 무죄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살인사건인 동시에 미제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만들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63년 5월 1일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피해자 요시의 생일날이었어요. 요시에는 당시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요.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 빨리 조퇴할래. 이 이야기를 남기고 그녀는 그녀의 자전거를 몰고 조퇴를 빨리 하였고요. 그녀가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은 학교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체국에 들려서 이제 곧 있을 도쿄 올림픽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예약하였고요. 오후 3시 20분경 요시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주민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얼른? 왜 학교랑 반대방에 저기 걸어가고 있지? 근데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녀가 걸어가고 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마치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은 누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라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 길을 지나갔고요. 이 주민 말고도 다른 2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기다리고 있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지나갔다고 해요. 아무도 알지 못했겠지요.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요시에는 그 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었고요. 가족들은 오후 6시가 넘어가도록 요시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얘 어디 간 거야? 얘 왜 안 와? 라면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아이의 오빠가 차를 끌고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시에 봤니? 요시에 어디 있어? 혹시 요시에 보면은 빨리 집에 좀 오라고 해줘. 하지만 학교의 그 누구도 요시의 행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결국 오빠는 아무런 소득 없이 7시 반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빠가 집에 막 다다라서 문을 딱 열라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하얀색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봉투 안에는 요시의 학생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은 오후 4시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이상하게 편지는 물 한 방울 안 묻어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오빠도 바로 황급히 열어보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내일 자정에 돈 20만 원을 준비해서 나와라.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이나 이웃한테 알릴 경우 딸 요시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편지는 협박 편지였고요.
편지 내용에는 꼭 여자가 들고 나와라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편지를 본 오빠는 이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호리가네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요. 이 파출소에서는 바로 사야마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야마 경찰서 측은 이 사건을 듣고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고 유괴 사건이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긴급으로 수사 체제를 편성하였다고 해요. 범인의 이상한 요구. 집안의 여자가 꼭 돈을 들고 나와야 된다. 이 조건 때문에 당시 23살이었던 요시의 둘째 언니가 위조 지폐를 들고 현장에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협박장에 범인이 했던 말 중 굉장히 애매했던 게 내일 자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내일 자정이 5월 2일 새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5월 3일 새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언니는 실제로 2번 그 장소를 찾았었고요. 범인이 나타났던 건 5월 3일 새벽 0시 15분경이었습니다. 언니는 약속한 대로 위조 지폐 20만 엔을 들고 범인이 지정해준 사노야 술집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이 20만 엔은 현재 가치로 약 2천에서 3천 정도 되는 돈입니다. 주변에는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약 40명 정도 깔려 있었고요. 언니가 기다리던 중 저쪽 밭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후부터 언니와 범인의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어이, 키텐노까? 야, 왔냐? 키테마스요. 왔어요. 경찰한테 말했지. 거기 지금 2명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왔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진짜 돈 가져왔어? 네,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세요. 당신 남자죠? 남자답게 가져가세요. 약 12분가량 범인과 언니는 일정 간격을 두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범인이 이렇게 말해요. 도라나이까라 오래 가에르죠. 가져가지 못하니까 나 갈래. 갈 거야.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범인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경찰들을 당황했었고 경찰이 뒤를 쫓았지만 결국에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언니와 경찰관이 이야기했던 모습을 범인이 보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언니와 경찰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상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었고요. 이후 범인에게 전화가 왔다거나 편지가 다시 왔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새벽 경찰관이 사노야 근처 밭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신발 족적을 발견했고요. 경찰견을 앞세워서 발자국을 쫓았지만 이상하게 오가와라고 하는 곳 앞에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고 해요. 오가와. 경찰견이 멈춘 바로 그곳은 양돈장이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 양돈장은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그곳의 주인, 가족, 직원들은 모두 사야마시의 불황민들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요시에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양돈장 앞을 잘 지나다녔던 것을 알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 수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였고요. 이 사건은 사야마시에 있는 현지인이 벌인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5월 4일 오전 10시경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실종되지 3일 만에 요시에를 인근 보리밭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후 시신의 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신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 요시의 몸에서는 정액이 발견됐는데 이상한 점은 그녀에게 저항한 흔적인 저항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내에서는 이 사건은 강간사건이다. 아니다. 이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다수의 경찰들이 강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 사건으로 이 사건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법의학자들이 부검 끝에 요시의 윗속에 아직 채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자, 양파, 콩, 잎채소, 밥, 당근,
그 외에도 토마토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고요. 당시 요시의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은 오전에 조리 실습이 있었고 학생들이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먹었지만 그 안에는 토마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토마토는 요시에가 혼자 하굣길에 먹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범인과 함께 나눠 먹었던 걸까요? 계속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요시에가 뒤에서 가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였고 그녀의 배와 다리에는 무언가가 핥힌 것과 같은 상처들이 연속적으로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범인이 요시에와 성관계를 한 뒤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계속 지났고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밝혀진 뒤로부터는 비난적인 여론 때문에 결국 당시 경찰청장은 사임을 하였고요. 수사본부까지 만들었지만 쉽게 범인은 잡히지 않아서 여러모로 답답한 날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수적이 끊겼던 양돈장에서 삽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들은 양돈장의 주인의 주장에 의해서 사라진 삽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며칠 후 어느 한 밀밭에서 주인 없는 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삽의 나무 부분에는 기름이 잔뜩 발라져 있었고요. 흙 또한 엄청 묻어 있었는데요. 이 삽을 정밀 분석해본 결과 누군가 이 삽을 훔쳐서 요시에를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들은 이 조사를 기초하여서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했었고요. 그러던 중 12일 후 드디어 피해자 요시에를 살해한 범인을 잡았다고 경찰들은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양돈장 근처에 살고 있던 이시카와 가즈오였는데요. 경찰이 이시카와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시카와가 불황민이었다는 점. 요시에의 몸속에서 나왔던 정액의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이시카와가 B형이었다는 점. 이로써 이시카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체포 후 20일에 걸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시카와는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했었고요. 변호사를 통해 보석 신청을 하여 이시카와가 풀려났는데 그 후로 3일 후 경찰은 강도, 강간, 살인, 사체 유괴 혐의를 다시 적용해 이시카와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다시 체포된 이시카와. 그는 이번 체포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했어요. 저 포함해서 3명이 요시에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살해했어요. 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가 사실 이건 제 단독 범행이에요. 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요. 가장 이상하고도 미심쩍었던 부분은 피해자 요시에가 가방에 항상 보관하던 만년필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시카와의 집을 2번이나 수색했을 때까지도 찾지 못했던 것을 26일 이시카와의 집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지난 후 사실 알려진 이야기로는 이 사실은 경찰의 주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당시 이시카와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당시 차별당하는 불황민이었기 때문일까요?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그 첫 번째 근거는 협박장 속의 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오빠가 발견했던 협박장에는 기본적인 문법이나 한자 단어 같은 게 틀려 있었고요. 이는 범인이 문맹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라며 이는 문맹률이 높은 불황민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해요. 또 이시카와의 진술 내용을 조사해봤는데 여러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확보된 증거들을 확인해보면 이시카와가 협박장을 요시의 집에 넣어둔 게 거의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이 이시카와를 지나가던 차가 우연히 목격을 하였고 피해자 인근 도로에서 이시카와의 자동차가 정차된 걸 보았다라고 하는 목격 진술이 나와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몸값을 받기 위해 협상 장소로 나갔던 날 당시 주변 중학교 진흥회 회장이 범인의 목소리가 이시카와와 거의 일치하였고 목소리에서 풍기는 느낌이 이시카와랑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서는 이시카와가 사건 당일 본인은 17시, 5시부터 형하고 같이 일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였었는데요. 확인 결과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이로써 1964년 3월 11일 재판부는 이시카와에게 사형을 내렸고요. 이에 납득할 수 없던 이시카와는 바로 다음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시카와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1심 때 경찰과 검찰이 너무 강하고 잔혹하게 수사를 했고요. 자꾸 저에게 자백을 하라고 했어요. 전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경찰 측의 당시 주장과는 달리 발견되었던 요시의 만년필은 같은 색상의 만년필이 아니고 2번이나 이시카와의 집을 조사했을 때 나타나지 않던 만년필이 갑자기 색깔이 다른 만년필로 3번째 조사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미심쩍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황상 근거라고 보기에도 왠지 석연찮은 주장들이 좀 많이 있고요. 혹시나 정말로 일본 경찰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차별로 빚어져서 진짜로 억울한 엔자의 사건일지도 모르는, 현재까지도 거의 40-50년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시카와의 사건으로요. 그는 현재 1994년 12월 사건 발생 31년 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 현재는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